자, 앞 시간에서는 그 전필재 선생의 이제 시를 통해서 전필재 선생의 뭐 도학 사상 또는 학문적 경향성에 대해서도 뭐 전체 다 보게 되었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시 속에 그런 철학적인 부분, 도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필재와 이제 원래 공식 이제 강의 제목은 전필재와 이제 성리학인데, 요거는 이제 그 도학을 중심으로 전필재와 이제 도학 사상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여러 번 다른 교수님들로부터 이제 강의를 듣게 될 텐데, 그때마다 뭐 전필재 선생님의 뭐 신상에 대한 거는 뭐 계속 반복해서 뭐 들으실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좀 더 소상히 말씀해 드리고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필재와 성리학, 특히 도학을 중심으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제 일단 뭐 학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아시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포원 정몽주, 포원, 그 다음에 야은 길재, 그 다음에 강호, 자, 그 다음에 전필재. 이거는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전해오다가 여기에 와서 전필재 선생님께 와서 그야말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출이 되어서,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여기서 나온 이분들의 전필재 선생에게서 이제 배웠던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결국에 나중에 조선 중엽에 가보니까 모두 다 거기서 다 나왔어요. 이제 그건 이제 장차할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필재 선생은 위에서 오는 도를 이어서 이제 이게 1대 종사, 2대 종사, 3대 종사, 4대 종사, 이제 지금 어디 종단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여기 이제 부자가 되어 있는 게 참 대단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 이 지역에서, 밀양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밀양 시민들은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어느 저 어르신 말씀처럼 남의 거는 잘 아는데 정작 여기 어른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 그 자체도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그 조선, 다른 선생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조선 유학, 더 나아가서 이 조선 문명이 이게 지금 밀양 지역을 발판으로 해서 이것이 뿌리가 되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조선 후기의 학문계 쪽이 다 여기서 나온 분들이 다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하게도 이 조선 전기, 예를 들어 전필재 선생이 제시하실 당시, 세상에 계실 당시에 뭐 다른 학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그 젊은 영재들이 모두 다 전필재 선생 문화에 다 나왔고, 다른 문화에서 난 분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학자가 그 얘기 전필재 문화에 다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 그런가 봐요. 뭐, 저때 이 문화, 전필재 선생 제자 말고 다른 분들이 뭐 두각을 드러낸 분 있겠죠. 그렇게 많지를 안 하고, 대부분이 여기서 전필재 선생 문화에서 나신 분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그분들의 제자, 그 영향받은 분들이 그 후대에 그 조선 유학을 다 이끌어가는 이제 주축들이 되었었어요. 그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까? 자, 위상이 참으로 대단하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도 좀 더 분발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한다든지, 어째선 이 밀양을 그야말로 요 앞에 뭐 선비의 날 이런 것도 제정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비, 이거는 그냥 굉장히, 선비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그것은 아름다운 이야기고 무슨 종파에 걸리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누군가의 이 지성을 가지고 또 고든 뜻을 가지고 자기와 세상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다 그 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화의 뿌리가
이 고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으로 분발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선양하고 그래야 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필제와 이제 성리학인데 이제 그 도학 전필제 선생이 이 조선 유학사에 끼친 영향은 이제 실로 지대합니다. 우리 이 조선이 그 고려 시대는 이제 불교 국가였는데 이제 조선은 성리학을 이제 이른바 이제 정신적 지표로 삼으면서 새로 이제 개국이 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반 민간에서는 아니 조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고려시대 때의 풍속들이 전필제 당시까지도 주류를 이루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례 뭐 등등 관원상제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여전히 불교식으로 이제 그것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전필제는 가래와 유학 그러니까 불교와는 다른 방식 새로운 문화 그러니까 건국 이념에 맞는 성리학적 세계, 유학적 세계를 이제 활착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여전히 이전 시대의 유풍이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필제는 이걸 말하자면 저 물을 막고 새 물을 집어 열려고 몸으로 직접 이제 활동을 한 분이죠. 그래서 국가의 풍속이 여전히 불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상황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교적이었고 유학적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물줄기를 바꾸려고 그게 그래 쉽겠습니까? 그래서 본보기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내가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믿지를 안 해. 그래서 벌써 그 아버지 때부터 강호 선생님 때부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정말 그 유학적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천윤리 도학적인 어떤 조선 사회를 가꾸려고 몸소 이제 몸부림을 쳤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집에서 그 주자 가래 행식으로서 뭐 관원상제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관직에 나아갔을 때는 유향소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앞 시대는 그때만 해도 어떤 중앙의 훈구 대신들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펼쳐져 있고 어느 지역이든 그 농장들이 저쪽에도 많이 이제 그들 몫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국가 전체가 쉽게 말하자면 어떤 훈구 대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쪽으로 조직망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서 이게 아니고 뭔가 개혁을 하고 좀 더 성리학적인 즉 좀 더 도학적인 사회를 가꾸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적인 유향소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소 지방 분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전필자 선생을 위시한 그 제자들 그쪽 부류의 인물들은 또 지방 출신이고 자연히 그렇게 되겠죠. 서울의 사족들 그러니까 앞때부터 공을 세워서 조상 때로부터 조선 건국 때부터 쭉 몇 대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미 세력을 어마어마하게 형성하고 있겠죠. 그 서울 자체에.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로 전필제 선생을 위시한 주변 분들은 그 지방 쉽게 말하면 시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체적 영양적으로는 뭔가 이게 상대가 되질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일방적으로 수시에 몰래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전필제 선생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서 막판에 성종대왕이 이게 전답을 좀 주시고 한 그거지. 일생 쫄쫄 굶었다고 하기는 못하지만 왜 한때 중간에 김천에도 좀 사셨거든요. 왜 김천에 갔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 갔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 갔더니 그 김천에서 거기는 이제 그 전필제 선생이 이제 처갓 동네가 돼. 그래 겨우
겨우 목숨 부지하고 그래 살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떵떵거리면 뭐 양반처럼 이러느라 하고 뭐 이래 사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막판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어떤 그분들의 치부나 뭐 어떤 현실적인 그걸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도학,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이 세계를 앞시대에 문은 열었지만 여전히 혼돈의 상태에 있는 거라. 여전히 그 앞시대 이제 쉽게 말하면 고려식 어떤 세계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던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앞시대 지금 조정에 있는 훈구 대신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미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려조에 비슷한 그런 성향으로 이미 하나의 기존 세력화 되어버린 거래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촌에서 온 사람, 이제 이게 대립이라면 대립이지만 촌 사람들이 봤을 때, 시골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아닌데? 당연히 뭔가가 개혁 의식이 발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세력에 대해서. 자, 그런 거와 연관해서 유향소를 기존에 있었는데 중간에 폐지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복원해서 그것이 향촌의 성리학자들이 그게 뭔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중앙에 내려온 관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견제하는 거, 그 이해되시죠? 그죠? 그 막대한 영향인 거지. 그러면 중앙에 이미 기득권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시골의 사람들의 힘으로 막아보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또 그걸 발판으로서 지방의 유교화를 하는 거점으로 삼는다. 그래서 유향소 복원을 끝없이 주장해서 복원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도학을 펴는 하나의 전도소이기도 하면서 이제 중앙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어떤 뭔가 반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터가 됐던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향음주례, 향사례, 양노래, 요거는 뭐냐면 없던 건데 이게 저 유학에 이제 주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한 어떤 교화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걸 다시 끄집어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방 사람들의 그 인심들을 다시 순우하게 만들고 범절을 알고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많은 제자들을 이른바 도학 제자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양성을 하셨고 또 자기 스스로 공부 자체가 어떤 도학에 맞는 그런 그 집안의 풍속이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수련하고 금속하는데 여전히 어떤 도학적인 그런 요소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필자는 이 모든 것이 밑바닥에 도학적인 요소들이 깔려서 오직 그와 함께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모든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하나의 학맥, 나라의 국교죠. 그때 당시로. 국교를 담당하는 이제 말하자면 영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냥 적당하게 좀 하고 이게 아니고 인생 전반적인 모든 활동 자체가 도학을 발판으로 정치, 교육, 또 자기 당사자의 어떤 수양, 또 가문의 어떤 뭐 의례든지 풍속 이것들을 모두 전반적으로 도학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그런데 이제 그러한데 이 전필제가 없었다면 조선 예를 들어서 뭐 퇴계든 율곡이든 이런 시대가 오지를 않아요. 첫째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성종 때만 하도 성종, 연산, 이제 뭐 중종, 명종, 선조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이상까지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훈구 대신들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세력들. 자 이런 사람들의 전필제는 이때 살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때 살았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주름잡던 이 훈구 대신 기득권 세력과 대립적인 이제 그 행세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전필제 역할이 또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사람들을 간과하는데 조정에 배설을 하면서 세조 때도 배설하고 성종 때도 배설했습니다. 하면서 또 가만히 이 문집을 보면은
했다가 나왔다가 안을 사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벼슬을 하고 싶어서 미쳐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했다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주면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벼슬을 한장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자, 이렇게 이 훈구 대신 이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현실적 파워와 이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이 두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상어 이빨하고 똑같아. 잘못 들어가면 뼈도 못 추르게 씹히고 말아요. 그럼 전필자가 그 상어굴에 들어갔어. 혼자서 홀홀단신으로. 그 어떤 사람은 그게 나쁜 조상이 뭐로 벼슬 하노?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도의 전도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전필자는. 그래서 이제 벼슬하러 갔습니다. 그래 가서 처음에는 이게 세조 성종 이럴 때는 뭐 아무리 성종 때는 조금 맥을 추었는데 앞시 때는 이 더센 훈구 세력들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목숨 부지하는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차 하면 걸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역사 알잖아. 사람 죽이는 것을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걸 애사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어 넘기고 잡아 거두고 죽이는 걸 애사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어? 그럼 그 소굴 속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성종 때 와서 이때는 이제 성종이 점차 이제 이 성종도 왜 전필제를 굉장히 총애했거든. 왜냐하면 성종도 이 사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감당이 안 돼, 저것들이. 내가 말해도 말 안 들어. 전화 안 해옵니다 하고 지금 애들 말로 쌩 까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성종도 마침 학문을 좋아하고 또 전필제도 이 사람들과는 색깔이 다른 사람이고 그 당시에 대학문의 제1인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점차 그래도 임금은 있지만 성종은 내 편이지만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건 내 적이야. 어쨌거나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결국은 이 살인이 이 도학파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바로 적대적으로 하는 건 어리석은 상황이죠. 상어해도 입으로 들어갈 필요가 뭐 있으면 그러면 도학이고 뭐시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대립구도지만 아직 힘이 약할 때는 함부로 건드리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이 훈구 대신들하고도 어느 정도 조금 이래 화합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용인해주는 그런 상황. 왜냐 이제 그게 완전히 반대하려면 벼슬이 나와야 되고 이게 살인파가 조정에 들어갈 길은 영원히 없어지는 거야. 전필제라는 튼튼한 그 방패막이가 아니라면 착륙할 수가 없어. 하면 다 잘라 목숨을 부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필제는 이제 하나의 그 삼파역이다. 바람막이 역할이다. 하면서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공부를 잘해. 어쨌든 전필제한테 배운 사람은 뭐 어떻게 제야에서 이름이 나든 과거 공식적인 조정 시험에 합격하든 어쨌든 두각을 드러내버리는겨. 그럼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대체로 그때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언론 3사에 대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 전필제 제자들은 이제 이른바 도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비판 의식도 있고 도덕 윤리 의식이 있고 그에 비해서 훈구파는 뭡니까? 내 욕심 채우는 거예요. 권력 잡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 세력이에요. 색깔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제 확 그냥 젊은 헬기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저 나쁜 놈 처단해야 된다는 걸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전필제는 야들아 조금만 참아봐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 둘 왜냐하면 바로 붙으면 어떻게 돼서 잽이 됩니까? 막 90대 19대 1 정도밖에 안 돼. 전력이 아무리 이 제자들이 언론 3사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힘의 역량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고 끝나고 마는 거지. 조선 후기의 승리야 그런 거 없죠. 그냥 공신들의 세상이 끝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조용한 전쟁이 나는 그렇게 봐요. 조용한 전쟁, 인내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 둘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조정에 잘못된 거, 또 훈구 대신에 잘못된 거, 그걸 이제 신랄하게 제자들은 공격합니다. 그래도 전필자 좀 말려서 그 정도로 톤이 다운된 거예요. 너무 급격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세력을 조금 키워가는데 연산군 때 들어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생님이 바람막이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임금에다가 이제 저 살인 제자들은 더 강성해지 버리니까 선생님이 안 말리니까 중재 조절 이렇게 해서 탁탁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막 돌격 앞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연산군대 이제 속으로 저 도학 제자들 저 살인파들 때려 죽이고 싶은 거야 이제. 그때다가 이제 모 씨가 조이점을 들고서 이거 봐. 이 전필제 역적이야. 딱 하니 얼큰이 해야 모지를 몰살당해버렸잖아. 그리고 전필제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어떤 차이가 나? 없으니까 다 죽고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연산 다음에 이제 이 중종 이때까지는 지금 우리 서화담이나 뭐 태교도 배설하면 뻑하면 집에 가거든. 72번인가 그래 사용해서 남명은 아예 처박혀 버렸잖아. 저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상처가 너무너무 다 그 사람들 삼촌들 뭐들이 다 연루가 돼서 배설하고 뭐고 이제 덧적 없다 이거야. 그래서 살림 은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면적인 침잠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 있었지. 그러니까 전필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연산군 때는 완전히 이제 이 선비들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 중앙 무대에서는 정치를 뭔가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죠. 붕 떠버렸어. 훈구 대신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연산군 때는요. 그 뒤로는. 그래서 국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가 잘 됐습니까? 완전히 폭정이 되어버렸죠. 이 견제 세력. 그러니까 전필제가 없으니까 살인파 다 죽어버렸고 살인파가 없으니까 조정이 황폐가 되어버린 거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왜 이런 부분을 간과하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지엽적인 가지고 전필제는 뭐 또 지압 험담을 하려고 이제 험담을 하려면 험담 안 잡힐 게 하나도 없지 뭐. 그 상황이 그래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교예요. 순교. 이차돈만 순교한 게 아니라 전필제 그 제자들을 순교한 거예요. 유학의 입장으로 할 때는. 그 무슨 피보라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타경 같은 경우는 아직 30대인데 그거 완전히 멸종을 당했어. 그리고 젊은 청춘이. 전필제 선생은 그 아시죠? 북한 참전 당한 거 아시죠? 제자들 중에 검남 선생이라고 최부라고 하는 그 선생은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그 전필제 집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처벌을 엄청 받았지. 실제로. 그 자손을 제가 만났거든. 내가 좀 다소 미안하더만서로. 그 자손도 반개 자손을 만났지, 이제. 그러한 희생을 치르고. 그래 하고 나니까 점차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여는 조광조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이 무섭던 훈구파는 점차 소멸되다가 이제 명종 선조 때 오니까 훈구파가 이제 싹 없어지고 이 숨어있던 그리고 조정에 나가서 또 겨우 또 엎치락뒤치락 했다가 남아있던 이 사람들에서 결국 뭡니까? 전필제의 후배 그 제자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종 거의 선조 때 되면 완전히 이제 도학자들의 즉 성리학자들에 의한 조정이 되지. 훈구파는 이제 그때 시간 발랐지. 그럼 긴 전쟁을 했어. 그러면 전필제하고 그 제자들은 뭡니까? 순교한 거지. 너무나 참혹한 순교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이 앞 선생을 어떻게 해야 돼서 무시해야 돼요? 그러면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는 게 인간의 도리지. 자기들이 있게 해줬잖아. 그죠? 그런데 전필제의 경우는 다른 제자들도 괜찮아. 전필제의 경우는 후대의 제자들한테도 엄청 무시를 당했어요. 다소.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또 잘 알지. 말만 살인의 종장이고 1대 4대 종사지만 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또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명을 해야 돼. 잘못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앞 시간에 전필제가 어떤 사람, 어떤 공부를 했다는 거, 진짜 공부를 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공부, 마음 공부는 실천을 거예요. 실천 공부, 그게 성학이에요. 공자가 그거 가르쳤지. 뭐 우주가 떴고 그거는 공자 학문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정말 공자 맹자에 맞고, 그럼 이 백성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양을 위하고, 그럼 공부하고 살았잖아. 충분히 그 대접을 받고, 그 공적, 이 도학을 전파시키고, 제사를 기르고, 조정의 혁신을 하려고 하고, 각 지역에 이 도학적인, 유학적인 세계를 가꾸려고 엄청 노력한 그거는 천하에 어떻게도 속을 수 없고, 학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학문적인 건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내 마음 수양을 통한, 그 실천을 통한 직접적인 공부, 글로 쓰는 공부 말고 몸으로 하는 부닥치는 공부, 현장에서의 공부, 그것은
훈구파들도 인정해줬잖아요. 그죠? 분명히 봤습니다. 임금님도 인정해줬고. 그럼 그건 인정해야지. 그럼 그게 그러면 그 인정이, 그 일이 작은 거냐면 그게 공부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마음밖에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구구한 말만 안 들어놓으신 것이지.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그 당시에 시문을 중시하고 또 시를 잘하는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냥 시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래 한 것이지. 이미 돈은 내 속에 다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미랑분들인 경우 좀 아셔야 될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전필자는 사림의 영수요, 뭐 도학의 종사요, 하여튼 최고 우두머리란 말이 뭐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내가 생각할 땐 전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은 받지만 제대로 대접이 안 되는 것은 이게 본래의 전필재 선생의 가장 본 서원이 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서원에 비해 보면 아직도 여기는 그렇게 모든 여건이 그렇게 강성하지를 못해.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만약에 다른 서울은 몰라도 여기는 이거 한 두세 배는 더 되고 내실이 있고 여기서 뭔가가 굴러가야 돼. 정상적인 교육도 많이 굴러가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종사, 영수 그거에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에 맞는 걸맞는 실제적인 어떤 대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좀 약화된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제일 치명타가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다 공공연히 알기도 알지만 함부로 또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상에 걸맞는 대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는 전필재가 이게 문장지사로 낙인찍혀서요. 아까 내가 말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이 도학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면 그럼 끝난 것이지. 부처도 돌아가실 때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노라. 어느 문자로 드러내는 게 진짜 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말 들어봐서 석가모니가 나는 한마디도 말 안 했다. 평생 설법했지만 그건 말일 뿐 진짜는 아니다.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말은 말이에요. 문자는 문자일 뿐이라. 그럼 그 내면의 진정한 실체는 어느 문자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어느 문자는 어떻게 해도 어느 문자고 그 자체는 아니라.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연필이라 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 연필이라 하고 미국 사람은 펜슬을 하고 뭐 그렇게 이거는 뭐라고 말해도 아니 뭐 이탈리아 사람 뭐라고 하고 아프리카 사람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실체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든 이거의 실체는 드러낼 수가 없는 거. 아무리 해봐야 맹칭에 불과한 거야. 이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땠습니까? 전법을 할 때 석가모니의 경문을 많이 외운 안한존자가 석가모니의 도를 이은 게 아니고 경문은 아무것도 몰라. 석가모니가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할 때 연꽃을 딱 들었단 말이야. 그때 오직 알아채는 사람은 가섭존자 뿐이었어요. 그 한 사람한테 석가모니 도가 내려갔다고. 가섭존자는 경전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법이 쭉쭉 내려서 중국으로는 달마로 와서 중국에 이제 뭐 육조 해낭 쪽 해서 거기도 한국까지도 불맥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유학에서 내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전필재는 마치 달마대사 같은 그런 모양이었다 이거지. 어느 문자가 필요 없어. 달마대사가 이게 성법을 중국에 달마대사 오기 전에는 중국에는 이론불교, 특히 반야공사상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쪽 부분에 이제 연구하는 이론불교, 또 그 앞시대는 기복불교, 한나라 때부터 불교가 들어갔거든. 그런 정도의 기복적인 거, 반야 이론적인 부분, 그런 정도의 불교가 있었어요. 또 이제 조금 앞에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달마대사가 이제 양나라 때, 양무제 때 찾아온 거야. 그런데 하여튼 이야기 굉장히 많으니까 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달마가고만 소림군에 들어가 버렸죠. 그죠? 도저히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들어가 버렸어. 불교는 있지만 저거는 외형적인 불교고 정말 내 몸으로 바로 부닥치는 불교, 이걸 나는 전파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몰라. 자꾸 어느 문자 외형적인 것만 자꾸 걸리려고 하는 거다 이게야.
그래서 달마가 입 다물고 소림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에 그래 몇 년을 지났는데 어느 한 성녀가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해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해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달마가 뭐 찾아뵈도 끔찍도 안 하니까 단비 팔을 잘라서 이래 하시면 저한테 법을 일러주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달마 대사가 그래 그러면 좋다. 너는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해가가 저 존자씨야. 나는 이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찌하고 그럴까? 탁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그 힘든 괴로운 마음을 내봐 네 마음 내 그 은하에 깨쳐버린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무슨 구구한 말이 필요하다는 말인고 이 도의 세계에서 우리 유학의 도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는 뭐 그런 거 몰랐는 줄 알았어요? 공자는 절사라 그래. 네 가지가 없어. 나라는 게 없어. 무아, 무필, 반드시 하는 거. 반드시 기필하면서. 무고, 고집함이 없어. 그 다음에 무의 뜻함이 없어. 뜻함 그게 제일 무의, 무필, 무고, 무아예요. 이미 공자가 말하는 것도 마음으로서는 행동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상달, 최상의 도를 이미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 고백에 있죠. 70에 종심소욕 불유구하라. 내 마음대로 쫓아서 행해도 법도에 넘지 않더라. 자유자재인이 된 거예요. 아무 때나 굴러도 다 법이야. 그러면 유학에서는 뭐 부처의 도리 같은 거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에 살아있기 때문에 현실의 도로 말미암아서 거기 가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열한 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필제도 마찬가지죠. 어느 문자 그거 도를 거기에 실려고 굳이 그럴 건 없다. 그럼 뭐 리에 대해서 뭐다, 심에 대해서는 뭐다, 기에 대해서는 뭐다. 그렇게 후대 사람처럼 그렇게 전필제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비평이 거예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전필제는 도학자도 아니고 시무만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평가가 있어서요. 그럼 그 평가가 정당한 거냐 이거지. 어째서 글로서 니는 뭐다 기는 뭐다 규명해야 그거는 사실 공명학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주제들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도가와 불가의 어떤 탐구 대상에서 사실은 공명에서 보는 거. 여기서 인간의 길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우주가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 인간이 인간의 길을 최극점에 도달하면 하늘에 도달한다고 제시한 게 공자의 도예요. 니기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중기 이후에 리기술이 막 발전할 때 그 전필제 문집에는 리기술에 대해서 말 안 했다고 전필제는 학자이다 그러네.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그거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전필제 때는 아까 말한 이게 저 훈구파와 갈등하는 그 기능에 있어서 앉아서 뭐 하고 이럴 상황이 전쟁 시대 말이에요. 그래서 활동하고 해야 될 상황이고 그것을 심득 마음으로 투동해서 몸으로 바로 실천하고 그래야 될 위급한 때거든. 그럼 조선 진기 이후는 이미 살인파 천하가 되어버렸잖아요. 내 적이 없어. 편하게 앉아서 그냥 또 이렇게 뭐 해도 상관이 없어. 전필제 때는 그게 안 돼. 그런 상황을 모르고 편안하게 있던 사람들이 앞에 순교했던 사람들을 제법 비난해요. 제법 비난. 이거 지금 이해되시죠? 앞에 선대의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알기는 아는데 뒤에서는 까. 쉽게 말해 애들 말로. 앞에 전임하고 뒤에서는 까. 이깃을 말 안 했다고. 쉽게 말해서. 이깃을 말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 허물을 오히려 안 한 게 더 잘했다. 그게 달마대사가 부처의 신법이 뭡니까? 신법이에요. 교법이 아니에요. 지금도 절에 가면 선사들, 깨달은 사람들 옛날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같은 이런 양반들 옛날에 있을 땐 저 동국대 총장 뭐 이런 사람 절절절 매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꼼짝도 못 한다고. 왜? 저 불도가 옳고 그러고 그걸 떠나서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하는 방식으로 실습에서 실기에서 체득을 해버린 사람이거든. 그 이론하는 사람 그거 가면 찍소리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슬프는 놈 아니야? 응? 이 덩신 바보 같은 놈. 네가 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나는 됐는데 넌 뭐야? 내봐. 해봐야 뭐 그 쪼가리 가져오겠지. 그런데 그걸로 해결됩니까? 그건 머리 좋은 사람 저기 이완용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문의 공부에 학문 진짜 공부의 본질가 뭔지
이걸 철저하게 사람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보더라 이거야. 그냥 문집 책 글에 남아있는 거 그거는 사기꾼들도 잘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조작해서 다 쓸 수 있어.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내가 되는 거, 내가 깨닫는 거, 내가 실천이 되는 거, 내가 체득이 돼서 내가 이미 그걸로 되어버리면 더 이상 어느 문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그렇게 되었다고 훈구파도 인정했잖아요. 전필자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해를 인정을 했잖아. 임금님도 인정했고 저기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하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이제 가슴 아픈 게 전필자가 이제 이렇게 격화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 이제 퇴계 선생이 있죠. 퇴계 선생이 이제 이런 퇴계 선생은 전필자를 존중했어요. 존중하고 이 예림서원 세우는데도 퇴계 선생 입김이 들어가서 예림서원 그때는 덕성서원했죠. 전필자는 덕서원을 세워줘야 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힘써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거는 그런데 이 퇴계 선생이 본질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건 또 다른 선생이 이 부분에 이제 전공하신 분들 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그런데 퇴계 선생 은행록에 보면은 그 학봉 김성일하고 그다음에 우성전하고 이 두 분이 퇴계 선생의 제자인데 퇴계 선생의 했던 말씀을 기록한 은행록이라는 책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다 거의 하는 말이 전필자는 문장만 하는 사람이고 공부꾼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래 말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사장하는 사람, 글 짓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 써놨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던 그 퇴계 문도들이 뭐 뒤로는 그게 그 말이 퇴계 선생님 말이 이제 그 비슷한 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 퇴계 선생님 병 주고 약 주고 같이 했어. 원래 문집에 보면 그런 면도 칭송도 하고 약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 어쨌든 이 기술에 대해서 말 안 했다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사단 칠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말 안 하는 게 더 잘하는 거라고 내 이야기 했죠 앞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이론의 입장에서는 그거 때문에 전필자는 학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는 과도한 말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부처의 뜻을 깨달은 달마가 가짜 스님입니까? 아니면 부처의 말을 죄인 땅 써서 그걸 만드는 그 사람이 더 진짜 스님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에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입장에서 자꾸 이 성과 외행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바른 평가가 나는 거라. 그건 왜 그러냐? 나는 감히 저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 당사자가 제가 진짜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저게 무슨 이야기나? 아니 글로 나와가 논문 쓰고 뭐 아니 뭐 문집 나오고 그게 학문이지. 네가 마음으로 깨닫고 네가 치열하게 투자한 거 그게 무슨 학문이고 네 마음으로 네 장난친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생사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마음이 뭔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거에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린다고. 여러분들 제 전달이 바로 됩니까? 예. 어느 지사들은 이게 심행하는 이 지사들의 선비들의 그 내면을 몰라요. 지가 그래 안 살기 때문에 그걸 저게 있나?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을 이란 말이에요. 나 지금 학자들도 마찬가지야. 네가 네 인생, 네 도가 뭐냐를 네 목숨 걸고 단 1년이라도 한번 사투를 벌여봐라. 그러면 지금 사서상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지고 글 쓰는 폼도 확 달라진다. 누가 들었지만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이게 과연 여기에 뭐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여기다 목숨을 바치고 죽어도 좋다고 하느냐 이거야. 그 내용이 뭐냐? 너는 1초라도 맛을 봤느냐 이거야. 앞시대 사람이든 지금 시대 사람이든 내면을 안 보는 사람들. 그죠? 퇴계 선생이 내면을 안 봤다는 게 아니에요. 퇴계 선생님 뭐라고 했는지 몰라. 어쨌든 은행록에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그만 전필자를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전필자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진짜요.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기대성 같은 경우는 전필제는 아주 위대한 뭐 그렇게 사람 막 감동열박이 돼서 어쨌든 주류 세력에서는 전필제는 좀 문장지사 쪽으로 조금 밀려나는 성향에서 남는 거로 뭐 그걸밖에 없으니까 뭐 신법을 어떻게 뭐 뭘로 보여줄 거? 신법이 없냐? 있었잖아요. 아까 자료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없는 걸 내가 있다고 해서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에 대한 평가가 다 이미 있었다고. 그럼 그 삶도 그러했고 이미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걸 그러면 뭐 성리학의 주요 논제인 태극, 이기, 뭐 기진, 뭐 생사, 뭐 학문 이런 거 체계적으로 그걸 안 썼다고 학자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게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깨닫고 체득하는 그게 더 높은 선비지. 그래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제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다 어디 해놨어요. 그게 어딨냐면 주로 따질 때는 11번에 해당 주 11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 11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래서 태계 은행록에 나온 말들이 어떤 거냐 하면 비학문저인이라. 학문하는 사람, 저자는 갈지자하고 똑같아요. 저런 어록처에서는 비학문지인이다.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소킹입니까? 그럼 가만히 따져보면 아니 내가 몸소 이게 주춧돌을 놓고 내가 내 직계 제자들 또 내 자손들이 다 피를 흘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살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학자가 아니라고? 만약에 살아나신다면 안 그러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누가 지금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데 이런 막말을 하냐라고 변망다하다고 말할 수 있지. 내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물론 점잖은 분들 말도 안 하겠지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응? 그래 하고 말겠지만 이런 평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문제는 이런 평가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방식 말고 현대식 방식으로 학문하는 방향이 이제 전환됐잖아. 이제 학교 교육으로 들어왔죠. 거기에 있어서 밑에 보세요. 이병도의 한국 유학사, 현상윤의 조선 유학사, 그 책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도학, 성리학을 다루는 유학, 즉 철학과의 이제 말하자면 가장 그 기초적 교재가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이게 그 유교 철학 공부하는 사람 반드시 제 책을 읽어요. 그거 가지고 참고해서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병도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쪽 지금의 도학, 성리학,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이병도 한국 유학사, 현상윤의 조선 유학사에 영향을 받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저서에서는 태계의 그 은행록 있죠. 아까 했던 말. 그걸 또 끌고 들어오네. 그래놓고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한국 철학과 뭐 유학과에서는 전필제 별로 안 다뤄. 그 한문학에서 주로 다루죠. 그럼 왜 철학과에서 안 다루느냐? 그게 잘못된 거지. 두 개의 축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럼 전필제 문집이 이 기술에 대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추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럼 딱 이런 지하에 왜냐? 이병도의 한국 유학사, 현상윤의 조선 유학사.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학교 은퇴했던 교수들 있죠. 이런 사람들 다 이것을 교과서처럼 다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리고 날려버리는 거 전필제는 어떤 지금 현재로서 유학사적인 측면에서 즉 도학사, 철학사 측면에서는 완전 팽당해버린 거야. 그 왜 이렇게 되냐 이게 그 근원을 안 찾아가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유학하는 학교도 이제 뭐 다니긴 다녔습니다. 그걸 이제 오래 댕겼는데 내가 오래 댕겨도 한 번도 전필제인데 점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유학 전공한 학교에 오래 댕겨서 석사, 박사 그거 다 했어요. 그래도 교수님한테 전필제 점자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한쪽에서는 날아가 버렸어. 문학에서는 많이 이제 받들고 있지만은 철학 쪽에서 날아가 버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조선시대는 도학지사, 철학하는 선비를 높이 보고 문학지사는 아래로 봐요. 그러니까 전필제는 아래 선비가 돼버린 거야. 그 당시에. 그러한 평가들이 쭉 이어져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필제가 제 대접을 못 받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학술적으로 볼 때는. 다른 요인들은 또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전필제가 제 값 제대로 자기 자신의 그 걸맞는 위상에 걸맞는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덜 받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 아마 전필제 선생은 뭐 보면 안 그러시겠지만은 참 억울하다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학문이 무엇인지나 알고나 있는 것인가? 학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 마음의 세계가, 도의 세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그건 어느 문자는 도의 말단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였어요. 전필재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심학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는 일도 이쪽 쪽으로 또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에림성원에 배양되어 있는 한 분 심계성 선생 있죠. 심계성. 저 양반이 도학이 엄청 높거든. 남명시대에 남명도 신송계를 호가송계가 있는가 송계 저분을 이렇게 함부로 존경했었어요. 그럼 저런 분도 알고 보면은 엄청 이렇게 그걸 하셔야 돼. 이렇게 천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하루 종일 심학 마음 공부 말로는 이렇게 해요. 이제 의자가 닳도록 앉아 계셨다 그래. 누워서도 안 주무셨다 그래. 저 정신수련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전필제 이때부터 쭉 해서 이래 내려가다 요게 이제 지금 이분은 한원당 쪽 계열의 이제 또 도통을 이었어요. 그 위에 이제 전필제 한원당으로 해서 내려가는 도통을 신계성 선생이 이제 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분도 앉아 정자하는 공부를 했다고. 마음 닦는 수련 공부. 어마어마한 선비예요. 그 당시로는 최고 가는 선비였어요. 그런데 또 뭔가 이가 잘못 풀려버려서 이렇게 좀 묻혀버리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 그 당시에 뭐 정치적 상황 이런 게 뒤에 얽혀가지고 밀양에 있는 유림들이 거의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저기 정병년 교수님이 이제 뭐 발표한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조반정하고 연계가 있다. 여기서 인조반정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뭐 전필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송계 선생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신분의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좀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중요시해서 내려오던 그 전수 신법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태계 은행로 거기에서 전필제는 제값을 좀 못 받는 이제 그런 모양이 좀 있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전필제 공부는 당연히 이제 저 도학이라고 전필제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학 가래를 텍스트로 한다고 했죠. 소학 속에 행동의 법칙도 있고 또 가래는 역시 행동의 법칙이고 또 소학 속에는 뭐 마음의 법칙도 들어있다 했죠. 그러니까 마음과 실천, 마음과 행위 이것을 모두 이제 갖추는 공부를 한 거예요. 소학을 자꾸 예절서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야, 그러면 전필제는 이제 이 도학을 공부를 이제 어떻게 제자들을 후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제 그걸 보면은 그 주 이제 14번이 있는 곳 여기는 이제 학문의 본원이 있으니 효제가 이것이다. 이게 학문의 본원이라 했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거기 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 중에도 뭐 그런 곳을 찾았습니까? 이제 요게 저 글은 뭐냐면 밀양향교 제자서, 밀양향교에 공부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즉 고향에 보내는 학생들에게 향교 교육을 엄청 중시해서 전필제가 그 향교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자 이렇게 이런 글을 보냅니다. 자, 지금 제자들 중에 여러 학생들 중에 말이에요. 중에도 진실로 지난 날의 잘못을 알고, 이건 이제 반성입니다. 학문에 내가 거듭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반성부터 시작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그러잖아, 그죠? 절에 가면 뭡니까? 참회기도, 수도하기 전에 참회기도부터 먼저 해야 돼. 내 업장이 산더미 만침 있는데 무슨 놈은 도통이 된다고? 안 돼, 절대로.
내가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는 거 마음의 도를 이야기하고 행동의 도를 말할 때 그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과해야 돼, 개과.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천선이 되지. 개과를 안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천선이. 개과천선 들어보셨죠? 자기 허물을 알고 허물을 반성하는 데부터 학문은 시작되는 거요. 도 닦는 공부는 그렇게 돼. 지식 공부하는 건 그런 거 나 필요 없죠. 그냥 소인이든 뭐 어쨌든 뭐 글만 잘 쓰면 하면 되지 뭐. 그거 지금 그걸 학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네가 진짜 성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네가 성인이 되고 그다음에 천지 모든 백성이 성인이 되도록 인도하여라. 그게 도학의 종지고 공자 맹자의 그게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명명덕 신민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 밝은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성비의 길이고 아까 앞부분에 문학할 때 이 성정을 다스리고 풍화를 펼쳐라. 그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한결같이 그 논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일관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진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 중에도 진실로 지난날의 잘못을 알고 유속을 떨쳐내고 세속에 그릇된 풍속을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다 반성이죠. 내고 자 일단 이게 1단계예요. 이제 반성. 그다음에 여기에서 조행을 바로잡고 이제 그 다음에 내 행실을 감찰을 한다면 내가 내 행실을 관찰한다. 닫고 그러고 이제 여기 일단 내가 바뀌고 그리고 성리의 학문을 강구한다. 그러고 이제 선현들이 말했던 성리 이야기를 뭐 성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리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해본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고을붓도를 인도한다. 그럼 된 거죠. 자, 반성하라. 그 다음에 행위를 바꾸어라. 그리고 덤날 때 성리의 이치를 탐구하고 그런 전적을 본다. 그건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내가 무장이 됐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람들을 고을을 인도한다. 그 벗들과 고을을 어떻게 합니까? 도의 세계로 이끌어 가라. 그러니까 여기 명명덕 신민의 이 속에 다 구비되어 있단 말이야. 첫째 이제 반성하라. 그 다음에 천선 행동을 고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성리의 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뭔가 말을 하기가 좀 또 쉽겠죠. 지식이 들어서면 본질은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없어. 이미 개가하고 천선하면 끝난 거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에 뭡니까? 남에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전도하라. 전도하라. 이 땅 끝까지 전도하라. 네 친구, 네 고을 사람들도 전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말로 세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예문에는 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이 사람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공부하고 내 닦고 일 끝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세상에 펼쳐짐으로써 이 세상이 그야말로 요순시대처럼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쏘김이 없고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결국 그리 가는 귀결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공부해서 하늘로 날아가자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 글의 뒷부분을 보면 이 예문에는 안 실었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내 공부 내 쫓아고 내 혼자 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공부하고 이 천하 백성들과 함께 하자. 이게 전필재 선생의 도학이고 도학의 정신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이제 아까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겼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시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가 16번 주가에 있는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게 중간쯤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시 한번 아까 오전에 했던 거 그게 보면 이제 그 전필재의 도학은 마음의 학문이고 마음의 학문을 통해서 실천의 학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이제 이원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예요. 이제 이분이 그 시호를 이제 그 청할 때 올린 글에 뭐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고 관어대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태극 일본 또 명성군자라고 해요. 발검으로 통해서 내가 참됨의 경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 그런 내용 들으셨고 또 이제 그 전필재 집 권 15에 그 정양수제
홍공생 유손, 홍유손이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이 사람도 홍유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세외지 선비라. 중림 7연에 거기에 속하죠.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라. 초탈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제가 서울서 왔는데 전bil제 시골에 있을 때 왔어요. 이 시를 지을 때 그 내용을 보면 눈물이 나. 그 이제 문집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주는 시를 짓게 되었냐를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서울에서 이 두 사람이 천리를 멀다 않고 보따를 챙겨서 걸어 나를 찾아왔더라 이야. 그래서 이제 며칠 한동안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할 때가 됐다 이게요. 귀가할 때가 됐는데 차마 가지를 못하는겨. 저 삐딱한 홍유손이가 성질이 대단하고 타협을 모르는 완전 삐딱한 사람이에요. 비판의식이 하늘을 차고도 남는 사람이요. 그 저런 사람들이 전별선생님 밑에 공부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기라. 그래서 전별선생님이 그래, 야,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그래 이 시를 지어가지고 노자 삼아서 내가 이들에게 주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 사제, 선생, 제자 간에 그거 뭐가 주고받았기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차마 갈 수가 없었다는 게 제자들이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고 했어. 그래서 이 선생이 시를 지어서 이거 노자 삼아 그래, 그래 했다고 그래 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화력이 어마어마한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제자들을 이 가르치는 방식이 이제 전필제는 좀 독특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전필제 이미지는 그냥 막 타협을 모르는 막 곧대로 이런 양반인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마음은 순수해. 이 훈구파도 인정한 거 순수하고 청백리에도 뽑혔잖아. 청백리에 뽑힌 사람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순수성을 잃지는 않고 정직한 거, 이걸 정직, 순수 이걸 잃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여기는 굉장히 포용력, 마구잡이 막 이렇게 돌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렇게 중화를 이룬 게 밀었다 당기다 전체 포용해서 아우르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우두머리가 된 거라. 그 전밀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일당백의 군인으로 말하면 일당백의 장군들이에요. 하나같이. 지금으로 났다면 뭐 다 모두 그 제자들은 장관 무슨 뭐 총장 무슨 다 할 사람이라.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 한때를 짊어지고 갈 수제 중에 수제들이 이상하게 전별제 문화에 다 모인 거라. 그럼 전체 문인록에는 보면 100몇 명, 뭐 105명인가 하여튼 일단 100명이나 치고, 그 일부는 제자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사화가 일어나서 나는 전필제 제자 그 올리는 이름 자체를 끓이는 성향이 그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필제가 더 널리 커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이 왕실로부터 유장하에 의해서 이게 역적으로 조작을 당해버린 거야. 임금님 머리에 역적 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묘 배양도 잘 안 돼요. 막상 하려고 우리 할배 욕했는데 이거 조이제문은 세조 욕한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젊어서 그냥 공부하는 거 쓴 거 불과한 거예요. 그걸 유자강이가 이걸 갖다 붙인 거야. 이거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굉장히 전필제는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전략적으로 그 처음에 갔을 때는 훈구파들이 99%였잖아요. 그럼 그것도 바로 내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점차로 제자들을 키우고 점차 세력을 확대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을 보면 성품은 굉장히 포용적이고 유연하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돼.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경우도 있어요. 명자에 나오는데 유하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조화를 잘하는 사람이라. 성지 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의 경지에 갔다 그래. 유하해. 그래서 타경 김일손이는 이 전필제를 유하해에 비유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화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딱 이렇게 문화에 주어서 통제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예를 제자 하나가 뭐 잘못했다. 넌 틀림없이 이놈의 자식하고 막 해줄 때려 쫓아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그만 아웃되는 거,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예를 전필제는 그게 아니고
그거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셨겠지. 이제 저 화라고 하니까. 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봐라. 다음에 잘 할 수 있겠지? 이래 하나, 둘 훈도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당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도 오직 그 도학만, 막 이렇게 가르치는 도학을 바탕으로 시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문에 잘 가르쳐주고, 하는당이나 일두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도학 쪽에 소질이 있다. 그거 가르치고, 심지어 하는당은 저기 태계 선생이 이러거든. 하는당은 시문 안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는당이 과거 급제하려고 전필제한테 그렇게 시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전필제 너는 그거 하지 마. 시도 안 가르쳐 줘. 처음에 그래. 김맹성도 내가 전필제 제자이면서 사돈이면서 친구이면서 그래. 그거 가서 하는당이 시를 배웠다니까요. 이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각 소재별. 이제 정치에 능통하면 타경 같은 사람은 타경이 그 굉장히 실무에 굉장히 밝아요. 조세라든지 통치하는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청담, 저기 홍윤손이나 아니면 저기 이런 양반들, 남효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 청류에 속하거든. 그건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각자 가진 대로 요렇게. 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적성에 맞게끔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선하고 틀려도 얘는 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키워주고. 그래서 종장이 된 거예요. 큰 선생이 된 거라.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성지화라. 무턱대고 배척하고 치고 이런 게 마음에는 그거 있지만 근본적인 노선은 거지만 그걸 함부로 때려놓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온건 계획주의다. 이렇게 나는 저렇게 평가돼요. 급진 계획자가 아니고 온건. 그래서 점차 이 대신들을 물러내고 이게 사림이 도학이 피는 이런 세상에 오기를 갈구했지만 바로 거기서 바로 진검승부 행기 하면 죽지. 어떻게 얘기해요? 100대 1인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화니까 융통성 있게 하나 둘 제자들을 키우면서 산파 역할을 하면서 세력을 넓혀다가 선생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몰살 당해버렸네. 또 그중에 겨우겨우 남은 씨앗이 겨우겨우 또 이어가서 나중에 후대 제자가 돼서 결국은 그 항맥이 천하를 제패해버렸네.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당대는 몰살 당했지만 결국은 100년, 150년 지나서는 성공해버렸어. 신필제 학풍이 천하를 제패해버렸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 갔지 않았습니까?